문서로 살펴보는 현미경 전쟁사,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극일남 남보람 박사님은 출장하셨고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자리에 앉게 됐습니다. 어디로 가시나요? 저 그냥 비밀이라고 떠나신 것 같습니다. 극비문서를 비밀이시네요. 네, 아마 이 방송을 위해서 떠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처음 뵙는 거죠? 네, 근데 저는 많이 뵀어요, 방송에서. 저도 많이 뵀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뵙고 싶었고, 네. 이렇게 사적인 자리가 아니라 공적인 자리에서 약간은 이제 부담스럽긴 한데, 부담을 왜 걱정해요? 네. 오늘 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시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몇 기세요? 네, 반갑습니다. 심호섭입니다. 안녕하세요. 밀리터리 커뮤니케이터 아재고 김동경입니다. 제가 오늘 남 박사님을 대신해서 사회자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아재님의 피를 많이 빨 수 있도록 저 피를 빨릴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해서 아재님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많은 정보들을 제가 쏙쏙들이 뺏어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출장 이야기가 나와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이제 비행기 조종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게 이제 보통 일반 사람들의 해외여행이 어떻게 보면 일일 것 같은데, 네. 항상 뭔가 일을 하신다는 느낌입니까? 아니면 여행을 다닌다는 느낌이신지 궁금합니다. 지금 우리 교수님 군에 계시잖아요. 네네. 항상 이제 쟁쟁하게 싸워야 되는 집단이잖아요. 네. 싸워야 되니까 이제 인상도 쓰고 정신도 차리고 막 그렇게 직장을 가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분들이 모여 있잖아요. 근데 여행을 하는 사람들은 출장을 가거나 좋은 기분으로 여행을 가잖아요. 웃으면서. 그쵸. 그래서 직장이 되게 즐겁습니다. 그게 원래 군에 계실 때도 그렇게 느끼셨습니까? 아니죠. 다시 하겠습니다. 군에서도 당연히 그렇죠. 예. 지난번에 이제 방송하신 시드 편을 제가 아주 잘 봤는데요. 예. 보다 보니까 이제 얼마 전에 라이징 라이언 작전 있잖아요. 네. 결국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란을 그렇게 하루 만에 쑥대밭을 만들어 놨느냐는 부분에 결국에는 이런 시드가 있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공중요새를 가져왔고 작전을 할 수 있었지 않나라는 게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또 뭐 조사하신 게 있으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요? 네. 근데 저는 재밌는 게 의도하지 않고 극비문서에서 처음에 시드하고 디드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의도한 게 아니었어요. 예 그거 하고 이렇게 있어서 우리 작가님하고 PD님이 참 생각이 성경 지명이 있으시구나 좀 놀랐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게 이제 연결이 되더라고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시드하고 디드하고 나누지 마시고요. 공중우세를 장악하기 위한 전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많은 분들이 왜 공중우세, 시드, 디드 어려운데 공중우세를 얘기해 그 얘기가 오늘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공중우세부터 우리가 딱 인식을 해버리는데 사실 그 전에 단계들이 많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간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여건 조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이번에 잠깐 이란을 상대로 한 이스라엘의 항공 전형을 보시면 지금 사진이 좀 나와 있네요. 여기 보면은 기존에 타격하기 전에 사진하고 이후에 타격한 사진 나오죠. 뭐가 보이십니까? 동그란 거 하나만 지금 타격이 돼 있잖아요. 그렇네요. 예. 네. 저 두 개가 딱 지금 사라진 게 보입니다. 예, 네. 저게 레이더만 타격을 한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정밀 타격을 한 거네요. 그렇죠. 네. 딴 거 부수적인 피해 없이 레이더만 지금 타격을 한 거죠. 왜냐면 레이더가 있어야 지대공 미사일 발사. 발사할 수 있으니까. 네. 레이더는 하나지만 지대공 미사일 발사되는 3에서 6개가 있거든요. 네네. 이걸 하나의 표적으로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게 공군이 하는 작전의 종류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타격을 할 것이냐 이런 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최대한 효율적이고도 효과적으로 타격했다는 게 딱 사진으로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오늘 저희가 제대로 모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오늘 또 이 주제랑 관련된 이야기를 왠지 할 것 같은데, 이런 모든 공군의 어떤 이런 총체적인 작전을 정말 많은 기록과 함께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는 걸프 전쟁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망의 폭풍. 그렇습니다. 네. 아마 이 사막의 폭풍 작전 우리가 지상전을 한번 다뤘습니다. 네. 73 이스팅 전투를 했었는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 극비문서의 최고 조회수를 아직도 이게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좀 빨리 깰 때가 오지 않았나. 네, 5만 명이 넘었다. 아마 오늘 아재님 막 웃으시는데. 오늘 아재님 나오신 이 프로그램이, 이 지금 방송이 5만 명을 넘어서 기록을 세우길
부담스럽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번 기운을 한번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군에서는 이 사막의 폭풍 작전을 어떻게 평가? 잘 평가합니다. 그렇죠. 이게 정말 대단한 거잖아요. 네. 입장에서는. 이게 사실 어려운 얘기를 하기 전에 네네. 일단 편하게 얘기를 하면 일단 수치적인 얘기를 하면 네네. 연합 공군력이 네네. 동원돼가지고 43일 동안에 약 10만회 출격을 해서 비행기 10만 번 10만 대가 떴다고 연 동원해서 10만 대가 떴다고 하시면 생각하시면 될 거고요. 네. 폭탄은 약 88,500톤. 진짜 상상이 안 이게 돼요.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간 일주일 만에 공중우세를 장악을 하고 이 공중우세를 확보한 이유가 네네. 뭐 지금 뭐 공중우세 확보해서 시드, 디드 얘기하실 때 다 공중우세 작전에 다 이런 거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네네. 공중우세를 확보한 이유가 나머지 차후 작전을 위한 여권 조성을 위한 거예요. 왜냐면 이후에 지상군 작전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여권 조성 작전을 위해서 공중우세를 장악해서 네. 타 군의 작전에 자유를 허용하는 게 첫 번째 공군의 임무입니다. 네. 그래서 왜 공중우세 얘기하느냐? 일단 공중이 하늘이 우리 편이 돼야 네. 모든 지원이 가능해요. 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서 재미있는 거는 일단 옛날 얘기긴 한데 EBO, Effect Based Operation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렇죠. 이거 귀에 옛날 군에 있을 때 엄청나게 들었던 얘기죠. 엄청 유행했다가 지금은 이제 합동조례에서 미국에서는 폐기가 됐잖아요. 2008년도에. 바뀌었습니다. 네네. 이제는 다영역이라는 그렇죠. 영역을 이제 네네. 흡수돼서 이제 네네. EBO라는 얘기 더 이상 하지 않죠. 듣기 어려운데 네. 이때 처음 나왔던 신조어가 네. EBO죠. 필드매뉴얼이 바뀌고 바뀌면서. 네. 요번 바뀌면서 이제 다른 작전, 다영역 작전으로 지금 네. 흡수가 됐습니다. 지금은 안 나와요. 그래서 없어진 게 아니라 더 발전된, 발전됐다. 진보된 작전 개념으로 들어간 것이죠. 네네. 이렇게 해서 EBO를 기반으로 공중우세를 장악을 하고 네. 정밀 타격을 해서 음. 지상군 작전을 위한 또는 타군 작전을 위한 여건 조성을 한 거죠. 근데 역시 아재님께서 오시니까 저는 이제 딱 한 가지 다른 점을 발견할 수 있는 게 그냥 많은 사람들이 공군 작전에서 제공권을 장악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예, 사실 공군에서는 제공권 장악했다는 이야기를 쉽게 할 수 없잖아요. 공중우세로 표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너무 쉽게 하늘을 다 장악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제공권과 공중우세에 대한 내용을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제공권이란 거는 엄청 배타적인 얘기죠. 네네. 그리고 완전 플렉스. 네네. 모든 공군의 공중 영역을 장악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네. 드론이라도 뜨면 그렇죠. 네. 장악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미공군이라고 할지라도 제공권이라는 얘기를 안 쓰고 네. 상대적인 공중 우세를 얼마 몇 퍼센트 장악했느냐 그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TMI를 말씀드리면 제공권이란 얘기는 사실 어떤 작전의 얘기가 아니라 책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1차 대전 전략 폭격 개념이 네. 나왔을 때 만든 네. 두해가 두해가 만든 쓴 책 책이죠. 이름이지 네. 작전 용어는 아닌 것을 네. 밝힙니다. 네. 일단은 지금 걸프전쟁, 사막의 폭풍에서의 공중작전에 대해서 엄청 겸손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건 지상전을 위한 여권작 조성작전이기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제 공군 같은 경우는 이 39일의 단독적인 공중작전을 통해서 공군이 전쟁을 끝낼 수 있기를 또 한편 더 바랬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은 평가에 있어서는 이미 이라크군의 팔과 다리가 잘려나갔다. 혹은 전쟁 수행 의지가 지상작전을 하기 전에도 꺾였다라는 평가를 하긴 하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당시 미군에서 판단했을 때는 아직 이라크군의 주력이 건재하다. 그렇죠. 라는 판단 하에 지상작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 지상작전을 하는 동안에는 계속 공군이 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군의 작전만을 놓고 봤을 때는 공군은 43일 동안 했다. 이 당시로서는 거의 전례가 없었던 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지상전을 할 때는 공군의 협조하에 이제 지상전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미군의 합동성이 비교적 잘 이루어졌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합동성은 어떤 방법으로 싸웠느냐를 놓고 봤을 때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공지전투, 에어랜드 배틀로 미군은 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그 에어랜드 배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필드 매뉴얼 네네. 100-5에 수록된 작전. 네. 작전 오퍼레이션이죠. 네네.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 그 전에 1차 대전,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그리고 월남전을 거치면서 필드 매뉴얼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네. 그 전까지 2차 대전 때는 방어적인 액티브 디펜스가 처음 나왔죠. 약간 물리적으로 구소련의 기갑
기갑군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물리적 공세를 어떻게 막을 것인가, 액티브 디펜스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10년대 중반에 이게 쉽지 않겠다. 그래서 네. 지금 우리가 퍼싱 투 네. 전술 핵무기가 나오잖아요. 네. 인테그레이티드 배틀필드, 전술 핵까지 포함해서 하겠다. 이때 소련은 전장을 넓힙니다. 그렇죠. 네. 핵 무기에도 여러 사단이 안단하게 조밀조밀 있는 게 아니라 반응을 그렇게 합니다. 액티브 디펜스를 한다? 우리는 속도를 더 빨리 올리자. 네. 빨리 섞이겠다. 음. 나 부르지?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음. 핵무기가 들어오니까 전장을 보통 사단이 뭐 수십 킬로라고 했을 때 수백 킬로까지 늘립니다. 그래서 핵 피해를 덜 받기 위해서 작전이 바뀝니다. 이것까지 안 되겠다. 그리고 독일이 우리가 더 이상 전장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익스텐디드 배틀필드 개념을 듭니다. 그래서 폴란드를 전정화시키겠다. 이래도 안 되겠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더 이상 지상 평면에서의 포위,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 수직 포위를 합시다. 공중에서도 수직 포위하고 전면의 화력에 더하기 공중의 화력으로 적의 화력을 압도하겠다. 이게 화력 측면에서 에어랜드 배틀입니다. 그래서 적의 기갑군을 얼마나 빨리 녹일 수 있느냐. 네. 공중의 화력을 이용하겠다. 네. 그게 에어랜드 배틀의 핵심.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정밀 유도 무기가 나오면서 이게 실험되기 시작해요. 정밀유도 무기가 이제 그 당시에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에어랜드 배틀은 육군 교리입니다. 네. 육군이 주도하는데 공군의 협조를 얻겠다는 그렇죠.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에어랜드 배틀 같은 경우는 이제 82년도에 처음에 등장을 했고 86년도에 이제 교리가 거의 완성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조금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하자면 결국에는 이제 소련과의 전장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 당시에 소련을 평가했을 때는 우리보다 수적으로도 압도적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엄청난 기계화 부대, 기동화된 부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승부를 보려고 할 것이다. 그런데 현재 이제 미군의 상황을 보면은 가장 오랫동안 전통을 유지해왔던 이제 징병제가 사실 폐지가 됐고 네. 이제 모병제로 상비군 제도로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처럼 처음에 준비 안 된 상태에서 전쟁이 터지면 압도적인 병력과 물자를 차근차근 준비해서 소모전으로 이끌어 가겠다. 이제 더 이상 미군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초전부터 이제 어떻게든 때려 부셔야 된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게 되는 그 아이디어에서부터 이제 근본적으로 출발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뭐 이제 주도권이나 기밀성이나 뭐 동기화 뭐 아니면 전장의 뭐 깊이, 뭐 뎁스 이런 것들을 다 필요한 상황이 됐고 교리적으로 네. 특히 이제 이때 나오게 된 게 독일은 이미 그 전부터 해왔지만 임무형 지휘도 이때 들어가게 됩니다. 현장에서 판단이 그만큼 중요하다. 속도가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소련군을 꺾기 위해서는 중심에서부터 소련군을 차근차근 무너뜨려야 된다. 그래서 공군이 필요했던 거고 때마침 육군에서도 아파치 헬기나 아니면 다용장 로켓과 같은 무기들도 있었기 때문에 중심 깊이 타격을 할 수 있었다. 결국엔 다시 이야기하지만 육군의 싸움의 방식이지만 공군의 지원이 필요했던 합동성을 추구하는 방식이었다라는 거고요. 여기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공군의 작전 개념이 아니라 네, 육군 필드 매뉴얼의 작전 개념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육군 같은 경우는 이제 전장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따가 걸프 전쟁에서 그걸 한번 적용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멀리 있는 구역이 바로 전략 지역입니다. 네. 스트래티지 에리아라는 지역인데요. 여기는 그래 공군 너희 마음대로 해라. 너희가 뭐 전략 폭격을 하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어떤 그런 지역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군이 자유롭게 폭격하고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인 거고요. 그 다음 있는 지역이 이제 중심 전투 지역입니다. 이게 흔히 말하는 전선에서부터 약 500km에서 1000km까지도 길게는 1000km까지도 해당되는 지역인데 여전히 이 지역에서의 주도권은 육군이 잡겠다. 그러니까 육군의 의도대로 가지만 공군은 이 지역에서 전장 차단이나 아니면 근접 항공 지원과 같은 역할을 해라. 다만 그 목표는 적 군사력을 약화시키는 너희가 활동을 하면 된다라는 지역이 바로 중심 전투 지역이고 그 다음 있는 지역이 뭐냐면 근접 전투 지역입니다. 여기는 전선에서 약 20km 정도의 구역인데 여기서는 지상군의 허락하에 혹은 지휘하에 공군이 제한적으로 작전을 펼치는 지역이고 지상군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무기 체계를 이용해서 적의 화력을 약화시키는 지역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선 뒤에 있는 후방 전투 지역이고요. 여기는 아군의 병참 지원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육군이 방어를 책임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전장을 나눠서 뭔가 에어랜드 배틀을 좀 적용시키려고 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했어요. 네, 에어랜드 배틀이 미국에서 먼저 나왔을 것 같습니다. 아니죠. 네,
미군도 아이디어를 얻은 국가가 있죠. 네. 네. 이 재밌는 게 에어랜드 네. 배틀 개념은 처음에 네. 소비에트 소비에트 소련이라고 이게 종신전투.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그거를 가지고 미국이 구체화시켰다. 이게 재밌는 얘기입니다. 네. 역시 소련에서 공부를 하셔서 그런지 뭔가 저는 러시아에서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이거 네. 여러분 러시아라고 부르시면 틀릴 일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소련으로 부르면 틀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나이가 몇인데는 소련 아니 제가 이제 푸른제 아카데미에서 공부하셨다 그래가지고 예. 사실 이제 푸른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적백내전부터 시작해 네. 소련의 원수 한 명으로서 네. 사실 소련의 어떤 교리를 확립시킨 사람 한 명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어떤 그 소련의 군사적 전통을 계속 이어받아서 하고 있지 않나요? 그렇죠. 네. 왜냐면 지금 종신작전을 얘기하셨는데 네네. 많은 분들이 이제 지금 교리하고 작전을 얘기하니까 이제 종신전투가 얘기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데 대부분 전격전으로 다 얘기를 하세요. 그렇죠. 전혀 다른 다르죠. 완전 다르죠. 이미 기병 네. 몽골하고 싸울 때부터 해서 1000km 기병 작전을 하던 나라거든요. 왜냐면 땅이 넓어요. 그렇게 안 하면 작전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때 물어봤어요. 니네 이거 전격전 알아? 왔대. 그게 뭐야? 그런 나라는 네. 니네 무슨 작전이라며? 우리가 왜 여태까지 군에서 배웠던 그런 용어로 얘기했더니 그게 뭐야? 네. 우리가 배웠던 건 미국의 시각으로 본 그 작전은 미국에 만든 러시아나 소련의 작전을 미국이 만든 용어로 배웠는데 그 나라는 그냥 우리는 오퍼레이션이야. 그냥 작전이야. 작전이야.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전술이야. 네. 그때 이제 깨달은 거가 있어. 너무 많은 작전 명들이 많은데 그날 이건 그냥 작전이야. 어디서 어디까지. 이거는 전술이야 해서. 제가 배운 건 아페라치아. 오퍼레이션 작전과 taktika, 택틱스 이렇게 두 개 배우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좀 드리는 이야기가 공주전투라는 것도 나름의 이제 미국의 전통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화력 위주의 이제 싸움을 해왔는데 여기에 기동의 요소를 집어넣은 게 어떻게 보면 공지전투입니다. 그래서 화력과 기동이 나름 이제 밸런스를 갖췄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지전투라는 게 기동을 막 추구했던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공지전투는 미국에서는 여전히 화력이 중시됐던 교리였다라고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러시아판을 쓰는 게 아니고요. 네. 개념은 거의 다 나왔는데 발전을 못 시켰습니다. 왜냐면 합동군 교리가 발전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 막힌 부분이 많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잘 풀어서 지금 전장에 적용한 게 걸프적이 가요. 미국이 네. 가장 잘한 거죠. 네네. 괜히 오해는 하지 마시니까. 네. 지금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자료가 트라독이라고 미 훈련교리 자료입니다. 네. 여기서 발간한 자료인데요. 보니까 이제 1992년 12월 3일 기밀 해제된 분석 보고서입니다. 7페이지를 보니까 이제 이런 내용이 있네요. 2월 24일 개시된 지상 공세는 미 육군의 에어랜드 배틀 교리를 전형적으로 적용한 작전이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나오는 거죠. 네. 네. 이 문서에서 혹시 인상을 깊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네, 여기 보면 전쟁 바로 5년 전부터 조인트 스타스 개발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조인트 스타스 아까 EBO 얘기가 나왔는데 무기체계 측면에서 조인트 스타스가 또 있다. 스타가 되죠. 이게 뭐냐? 네, 이건 무기체계 이름이기도 하지만 전장 지휘체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AWACS 아시죠? 네네. AWACS는 이제 공중을 지휘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조인트 스타스는 지상을 지휘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공중에 계속 채공하면서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이게 뭐냐? 원거리에서 먼저 적의 이동 자산들을 파악을 합니다. 왜냐면 여기에 레이더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하나는 사 레이더라고 해가지고 지도를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라운드 무빙 타겟 인디게이터라고 해가지고 지상이 서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표적들을 찾기 위해서 무빙 타겟 인디게이터라는 기능을 넣어요. 그래서 저기 기갑부대, 차량, 이동하는 걸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속도 얼마까지 이상 움직이는 걸 확인해서 타겟팅을 해서 링크를 전략 쏴주면 거기에 타고 탑승하거나 지휘부에 있었던 우리 지휘관들이 저걸 따려야 돼, 말아야 돼, 저 우선순위를 뭘로 해야 되지 이거를 어세스먼트를 해서 즉각 타격을 할 수 있게 만든 그런 배틀 매니지먼트 시스템. 이건 비행기인데요. 보잉 707 항공기를 개조해서 만든. 테란으로 따지면 사이언스 베슬이라고 보면 돼요. 정확히.
네. 이해가 없었고. 근데 이 조인트 스타스가 엄청나게 스타덤에 오르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걸 사려고 했는데 비싸요. 이건 미국만이 할 수 있는 플렉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아까 중심작전 얘기를 네. 모든 타겟을 여기서 다 특별을 해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계획된 표적들도 있지만 우리 그렇죠. 이동 표적들은 네. 기계획은 했지만 표적 타겟팅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나타나는 거를 타겟팅, 예상하고 있었다. 또는 예상 안 한 타겟들이 나타나는 걸 바로 식별을 해서 기존의 우리 표적들, 지구사 영역 또는 공구사 영역, 이게 어떤 걸부터 때려야 될까? 그걸 분류시켜주는 역할. 그렇죠. 우선순위를 거기서 우선 카테고라이징 해가지고 네. 스쿼드가 이거 빨리 때리자. 이런 거를 신속하게 때릴 수 있는 요즘 얘기하면 TST, Time Sensitive Targeting 기능을 통해서 타격까지 하고 그것 BDA까지 보면서 전장의 이 OD의 루트를 빨리 순환시킬 수 있는 그런 매니지먼트 시스템이었다. 그건 획기적인 시스템이었죠. 지상군 측면. 네. 궁금한 게 이제 제이스타스에서 들어가면 육군도 있을 거고 공군도 있을 거고 여러 구성원들이 섞여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 이제 뭐 회의나 이런 걸 통해서 뭐 빨리 결정을 하게 될 텐데 네. 그때 뭔가 주도하는 사람이 보통 있나요? 아니면 이게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자,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표적들이 이미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중심 전투 지역, 그 이후 지역, 뭐 그렇죠. 후방 네. 지역 표적들이 많잖아요. 네. 그 지역에 이미 주도사령부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중심 전투까지는 지구사. 그 이후 지역은 아까 얘기했죠. 공군이 때려라 했는데 그건 이제 지휘권이 네. 지구사 영역이 아니라 이제 공구사 영역으로 넘겨준 타겟팅에 대한 우선순위는 공구사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게 맞는데 네. 그렇게 안 하고 이게 조인트잖아요. 네. 전체 전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일까 저게 우선순위일까를 지휘관 참모들 같이 네. 확인해서 전부 다 이게 맞아 타겟팅을 우리가 이렇게 표적 선정을 해서 이게 지금 우선순위인 것 같습니다 올리면 지금의 과업이 뭘까? 아까 43일 동안의 작전을 수행 중에 39일 동안에 공군이 먼저 할 때는 그렇죠. 주도사령부가 공군 구성부 사령부이 되고 나머지 해구사나 지구사는 지원사령부가 되겠죠. 네. 근데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지상군 전투를 시작했을 때는 주도사령부가 지구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지원하는 개념이고 합동은 그거를 통해서 어떤 게 우선순위일까 지휘관이 우리 과업은 저거야 정하지만 거기에 따라서 표적이 바뀝니다. 그거를 실시간에 할 수 있었던 어떤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하나하나가 사실 경험을 통해서 뭔가 더 완성된다는 게 그게 진짜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이스타스가 실제로 이제 바로 지상작전에서 효과를 발휘를 하는 게 걸프 전쟁에서 첫 전투라고 볼 수 있는 카쿠지 전투에서 네. 이제 이때 제이스타스를 통해서 이라크 군대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언제 어떻게 이를 통해서 이동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했고 결정적으로 이 지역에 이라크 군대 지원군이 없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럼으로써 이제 훨씬 더 이제 다국적군 입장에서는 진격 방향이나 혹은 축선 이런 것들을 쉽게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결국 이런 걸 통해서 효과적인 공지전을 이뤄낼 수 있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조인스타즈는 지상군 입장에서는 거의 문 역할을 해준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 교리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 교리 얘기를 조금 해보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포그 오브 워 그렇죠. 네. 전장에서의 안개. 우리가 알 수 없는 예측 불가능성. 옛날부터 정찰이란 자산, 공중에 있는 정찰 자산들이 나오기 전까지 가장 지상군이 두려워했던 게 적이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언제 조화할 것인가. 그래서 나폴레옹은 나는 더 빨리 걸어가겠다. 저기 예측하지 못하고 이런 전술들을 썼는데 조인트 스타스는 이 포그 오브 워를 약간 걷어낸 안개를 걷어내고 적이 어디 있는지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런 장치가 된 거죠. 교리적인 측면으로 얘기해봤습니다. 스타크래프트에서 여러분들 잘 쓰는 거 있잖아요. 쇼미더맨. 쇼미더 머니. 쇼미더머니. 맵. 그것도 있어요. 둘 중에 선택하면 뭘 선택하십니까? 저는 맵은 아니고 저는 도리체고입니다. 본 거죠. 저는 일단 쇼미더맨. 있어요. 네, 쇼미더맵 하면은 상대방이 딱 보이고 움직이는 게 다 보이니까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 있는. 저는 머니해서 정찰 자산을 먼저 풀겠습니다. 네,
사막의 폭풍작전, 공중전이 시작된 건 1991년 2월 17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상전은 약 한 달 뒤인 2월 24일 새벽에 개시되었는데요. 놀랍게도 불과 100시간, 약 나흘 만에 전쟁이 끝이 나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지상군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핵심은 축선, 즉 공격의 경로에 있었습니다. 축선은 단순한 어떤 이동 경로나 아니면 무기체계가 지나가는 길이 아닙니다. 지상군이 기동하고 그 길을 공군이 정밀 폭격을 하고 또 포병이 화력을 지원해주면서 지휘 통제가 연결되는 전장의 중심축이었습니다. 갑자기 일어서신 거예요? 엄청 부담됩니다. 지금 그래요? 가서 제가 브리핑을 해야 됩니다. 브리핑이요? 네, 선배님 앞에서 브리핑을 하겠습니다. 아유, 네. 이게 또 무슨. 네,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저희가 축선 이야기가 나와가지고 네. 지상군이 어떻게 올라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쿠웨이트를 지금 이제 점령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미국을 위주로 했던 다국적군이 들어왔던 이유도 결국 이 전쟁에서 쿠웨이트를 해방시키는 게 목표였습니다. 하지만 군대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인 목표에 더해서 추구하는 바가 또 하나 있죠. 바로 공화국 수비대와 같은 이라크군 주력을 섬멸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실 공군에서 39일간 작전했을 때 공군 일부에서는 공군력으로 군대를 다 주력을 섬멸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희망적인 생각도 있었고 그에 따라서 오랫동안 작전을 했던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하지만 지상군은 섬멸되지 않았다라는 이제 판단 하에 바로 지상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지상전은 크게 3개 축선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오른쪽에 있는 이 축선입니다. 나눠볼게요. 네. 이 부분입니다. 자, 이 부분은 쿠웨이트 국경선을 연하는 이 전선에서는 미 해병 1, 2사단과 그 다음에 범아랍군이 국경선 일대에서 주둔해 있다가 진격을 하는 하나의 축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의 역할은 뭐냐면 이라크군으로 하여금 다국적군의 주력이 이쪽으로 오겠구나라고 믿게 만드는 역할이었죠. 조공이. 그렇습니다. 소공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라크군을 이 쿠웨이트 지역에서 고착 견제시켜 놓는, 즉 잡아놓는 게 임무였습니다. 병력 분산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양동작전으로 상수작전도 함께 실시를 했던 거고요. 네. 동시에 또 하나의 축선은 이쪽 부분입니다. 여기에는 미 18공정군단이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18공정군단은 저 뒤로 이렇게 올라가는 역할입니다. 근데 이 18공정군단의 역할은, 이 축의 역할은 뭐냐면 이라크군도 저기 보면은 이라크 본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바그다드부터 시작한 이라크 내륙에 본토가 있을 텐데 그 이라크 본토에 있는 이라크군과 이 쿠웨이트 방면의 이라크군을 분리시키는 역할을 하려고 했죠. 저게 중원부대 차단이. 그렇습니다. 네. 저게 중원부대 차단과 함께 동시에 이 오른쪽에 있는 아군의 측방을 보호해주는 역할도 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축이 되겠고요. 결국에는 이쪽에 있던 부대와 이쪽에 있던 부대는 둘 다 조공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주공은 어디 있었느냐? 주공은 바로 이 가운데 있었습니다. 주공은 바로 미군이 자랑하던 미 7군단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기괴화 부대로만 구성되어 있던 5개 사단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역할은 뭐냐? 북쪽으로 쭉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콜린스라는 지점이 있는데요. 그 지점에서 동쪽으로 확 틀어서 공격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회전력으로. 비슷하네요. 우리 1차 대전, 2차 대전 계획하고 약간 비슷한데. 맞습니다. 그래서 미군의 계획은 뭐냐면 전형적인 포위선멸전을 계획했다. 그래서 현대판 칸나이 전투를 한번 해보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 출군단이 해머 역할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지금 주먹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레프트 훅인 거죠. 네. 레프트 훅을 해서 결국에는 고착 견제해주고 있었던 이라크군의 측방과 후방을 과감히 때려서 포위 선멸을 시키겠다라는 그 축선을 이렇게 이제 만들었던 겁니다. 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이 3가지 축선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네네네. 왜 주력 7군단을 가운데다 두고 네네. 저런 작전을 했는데 조공을 양쪽에다 배치한 이유가 뭘까요? 왜냐면 쿠웨이트를 해방하려면
포인트로 직접 들어가는 게 우측이 더 주력이 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쿠웨이트 해방이라는 것은 사실 전쟁의 정치적 목표였던 거죠. 네. 근데 군대는 거기에 더해서 확실한 승리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 확실한 승리를 위해서는 이라크군의 주력을 섬멸하는 거다. 전투력 경멸.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면으로만 들어가면은 자연스럽게 군대가 뒤로 철수하기 때문에 네. 이라크군의 주력을 섬멸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했던 거고, 그래서 미군이 이제 계획을 보면은 미국 이제 지휘참모 대학을 나온 여러 가지 참모들, 제다이 전사들이 정말 많은 그 토론을 거칩니다. 제다이요? 네, 맞습니다. 제다이 전사는 이제 미 샘스를 졸업한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토의를 거치면서 어떻게 포위하는 게 효과적으로 적을 경멸할 수 있을 것인가, 작은 포위를 할 것인가, 큰 포위를 할 것인가, 이런 논쟁 끝에 큰 포위를 해보자. 사실 이 큰 포위는 모험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죠. 위험합니다. 네. 왜냐하면 병력을 처음에 계속 이쪽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쪽으로 가는 기동로는 대단히 좋은 도로가 아닙니다. 기껏해봤자 2차선 도로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느냐라는 그런 논쟁도 많이 붙긴 했는데, 안전하게 가게끔 가장 도와줬던 게 바로 공군입니다. 그랬나요? 네. 아. 공군이 39일간 폭격을 하면서 이라크군의 시선을 완전히 여기로 다 돌리게 됐던 거고, 이라크군이 진짜 정말 장님처럼 막 이렇게 정신없을 때 지상군은 이쪽으로 다 정제를 할 수 있었고, 이러한 큰 축에서의 포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줬던 거죠. 아. 이해이 되셨습니까? 네. 이런 얘기까지는 저 처음 들었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자, 그렇다면 길도 제대로 없는 이 사막에서의 지상작전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요? 아,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생각했던 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려고 했던 그 방식, 그 교리, 공지전투를 하면서 적용을 해보자. 우리 지상군만 갈 게 아니라 공군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면서 함께 간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상작전이야말로 진정한 합동작전 혹은 합동성의 테스트 장소가 됐던 것 같습니다. 제가 느끼는 거는 7군단의 기동을 할 때 아까 네. 18 공정군단이 측면을 보호해줄 역할을 하게 돼 있었지만 이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네네. 공군이 많은 타격을 하진 않았지만 거기서 역할을 한 건 뭐냐면 기동하는 7군단의 측방을 위협하는 적을 공중에서부터 엄호하는 역할을 했는데 많이 쓰진 못했습니다. 많이 와해가 됐기 때문에. 하지만 작전은 우리 기병이 보병을 옆에서 지원하는 것처럼 공중에서 옆구리를 지원하려고 네. 했던 역할인데 사실 미리 적의 부대가 많이 괴멸됐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진 못했는데 그렇죠. 작전 개념은 약간 그런 식으로. 그럼 작전 개념을 전장 차단으로 좀 인식을 해도 될까요? 네. 네. 오기 전에 측방보 네, 효과적으로 7군단이 기동할 수 있는 여건을 또 여기서 계속 마련해줬다. 이 화력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죠. 계속. 네. 그러니까 이게 공군의 역할을 보면은 단순히 군사력을, 그러니까 육군의 요청에 의해서 적 군사력을 괴멸시키고 약화시키는 역할뿐만 아니라 육군이 효과적으로 기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다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같이 협조해서 작전도 같이 하고 거기에 잘 맞춰줍니다. 네네. 사람들이 이제 공군하면 잘 안 맞춘다니 절대로 잘 맞춰. 이건 또 이제 어떻게 보면 공군의 관점인 거고, 사군의 관점에서는 왜 우리가 도와주려고 할 때 안 오지? 약간 또 이런 이야기를 또 하죠. 아, 네. 이따가 하시죠. 네, 당시 다국적군은 지상작전 개시 전에 이라크 전방 방어선에 무려 9만 발에 달하는 포탄과 5천 발의 다연장 로켓을 쏟아부었습니다. 엄청 많이 쏜 거죠. 그러니까 공군이 사실 39일간 그렇게 때려줬는데도 또 때린 겁니다. 지금. 전설영화 하는 거. 깡대 쏠까? 아, 역시 제가 왜 아재님이라고 부른다 할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하는 거? 네? 아, 제가 좋아하는 개그를 해주셔서. 아, 네. 이거 전설영화라는 거. 이게 아니겠습니다. 아, 저희 딸이 제가 도끼로 이마카, 비상 이마카 엄청 싫어합니다. 저 어릴 땐 좋아했었는데. 그건 외국어고요. 알겠습니다. 네. 아, 아무튼. 그리고, 이분이 나이가 적지 않은데. 그리고 이제 아파치 헬기. 네.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육군이 가지고 있는 공중전함이죠. 그 다음에 AC-130, 어마어마한 번식. 네. 아, 그리고 특이하게도 B-52가 전략폭격기잖아요. 네. 근데 이 B-52가 전술폭격용으로도 공중 지원으로 활약을 했다.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여쭤보려고 해요. 제가 계속 질문해서 왜 그랬을까? POC가 전략 폭격기가 어떻게 캐슬을 하러 들어왔어? 그 영상 같은 거 보시면 폭탄을 와르르 쏟으면서 날아가는 저고도로 날아가는 B-52 보셨나요? 아, 봤습니다. 그게 왜 그랬을까? 전략 폭격기거든요. 근접 항공 지원의 개념을 깬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근접 항공 지원은 내가 원하는 그 조그마한 타겟에 폭기가 날라와서 쫙 쏴주고 가는 건데 저 어마어마하게 큰 비행기가 와서 네. 때려준다라는 거는 39일 동안 네네. 공중무사를 다 장악하고 네네. 이제 하늘을 우리의 영역이 된 거죠. 기동이 지상 위협으로부터 기동이 쉽지 않은 폭격기까지도 들어와서 지상 캐스를 한다는 건 이거는 엄청난 플렉스, 자신감, 자신감. 자만심까지. 우리는 더 이상 피해 볼 일이 없다. 폭탄 얼마나 쏴줄까 지금. 그렇지. 그러니까 너 해줄 수 있는 거 다 해줄 수 있다. 예. 그리고 이제 지상군이 이 정말 길이 없는 사막에서 제대로 활동할 수 있었던, 움직일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제 과학 기술이 있었습니다. 바로 GPS입니다. 아, GPS. 네. 정보 자산들이 이제 시시각각 작동을 하고 있었고, 모든 이제 육군과 지상군의 움직임을 이해를 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먼저 타격할지, 그리고 어디로 우회하거나 기동할지, 그리고 어떤 지역을 또 차단해 줄지, 이런 모든 어떤 전장에서의 활동들을 실시간에 판단할 수 있었다. 네. 이게 정말 이라크군과 미군의 큰 차이였던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이 작전의 핵심은 공중에서 오랫동안 시작했던 그 타격이 지상전에서 완성되는 구조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공군과 육군이 각자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의 작전 구상 안에 유기적으로 함께 움직였다. 그게 바로 미 육군이 추구했던 공지전투였던 것 같고, 그 공지전투가 이라크 전쟁 혹은 걸프 전쟁에서 제대로 보여줬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맞습니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 네. 자, 이쯤 되시면 보시는 분들이 이라크는 어떻게 됐을지 궁금할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지금 39일간 공군만의 작전, 100시간의 지상군 작전이 이렇게 되는데 이라크는 손 놓고 가만히 있었나요? 아, 그게 이제 사실 좀 논쟁일 수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결국 39일간의 공중작전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이제 전쟁의 승패에 결정적이었는가, 중요했는가를 놓고는 평가가 엇갈리잖아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상작전이 시작되기 전에 사실상 이라크군의 전위는 많이 상실된 상태였다. 네. 세계 4위의 공화국 수비대 명령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39일 동안 공중 공격을 받으면서 다시 전위가 상실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지휘부입니다. 그렇죠. 네, 지휘부가 지휘 통제를 해줘야 되고, 네. 그 군대의 눈과 귀가 돼줘야 되는데, 공군의 작전에 의해서 지휘부가 지금 마비된 상황입니다. 그러면 각각 부대들은 각자 도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으로 전개됐다는 게, 이미 지상작전 하기 전부터 미군이 정말 유리한 환경에서 전투를 시작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합동성 차원에서 놓고 봤을 때 이라크 군대 같은 경우는 이것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육군과 공군이 이미 괴멸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네. 공중대는 이미 장악된 상태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 병과 간에, 병종 간에 협조가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던 상황. 거기에 비해서 미군은 이게 워낙 더 잘 이루어졌다. 네. 그 차이가 한편으로는 사막 폭풍작전의 승패를 결정지은 또 하나의 요인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이라크는 우리 미군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또 러시아, 소련의 교리를 따르고 있었잖아요. 네네. 저 이라크군의 공군은 제공작전보다는 지상군 지원 작전 위주로 전개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제공권에서 밀리니까 그 작전 아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라크 공화국 수비대는 공중 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전에 소련하고 러시아가 자랑했던 종신전투 이런 걸 한 번도 해볼 수도 없었고 화력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이제 지상군 합동작전이 아닌 거죠. 네네. 지상작전만 기대를 한 거죠. 이제 그게 안 된 합동작전에 잘 되는 모습과 지상군 혼자 고립됐을 때 모습이 지금 적과 아군에서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극명하게 그걸 보여주는 사례네요.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럼 이라크군은 이제 공중이 완전히 밀릴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걸까요?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이제 스위트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누구한테 질문 좀. 이 부분은 이제 전문가 네. 지금 이제 아재님께서 이야기 답변해 주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네. 됐을까요? 저는 모르죠. 음. 결국 지휘부가 아니었는데.
근데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 교리에서 최선의 준비를 했을 겁니다. 뭐 사담 후세인이 세계 4위의 공화국 수비대 병력 지상군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공군 전력도 그렇게 적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교리 어느 게 더 좋다 나쁘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두 개 냉전에 두 개 축이 있잖아요. 조직하고 그게 위에서부터 지휘 관리까지 지휘 체계가 말단까지 갈 수 있는 조직을 해서 제이스타스나 에이왁스를 통해서 그게 혼연일치가 된 작전을 했느냐 아니면 그 구태연한 교리대로 우리 작전학회 한번 해라 거기에서 일단 승패가 갈리지 않았나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제가 공군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이라크군 입장에서 좀 빙의를 해봤을 때 미군의 어떤 그런 공중작전, 39일간의 공중작전은 예상치 못했던 정도의 강도와 기간이 아니었을까. 다음 지상군이 들어왔을 거다. 네. 아,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미 공군도 정말 오랜 동안 그 노하우를 축적시켜놨고 그다음에 새로운 어떤 이제 공군이 뭔가 전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과감한 도전을 했던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가장 할 수 있었던 게 역시나 미리 체계에 대한 부분일 것 같은데 특히 스텔스기 같은 네. 그러니까 적의 중심 깊이 중심을 넘어서 네. 적의 전략의 핵심부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은 이라크 입장에서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지금 전략 폭격 이론을 지금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 파이브링입니다. 예. 그러니까 파이브링을 사실 미국이 뭐 아래 지휘부부터 시작해서 인프라스트럭처나 뭐 인구 군사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통적인 방법에서는 제일 겉에 있는 군사력부터 깨부시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라크 부분도 당연히 이제 그런 예상을 했었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미군의 급격은 그 림주에서 어디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쩔 때는 이 원에만 때리다가 또 어쩔 때는 이 원을 또 때리는데 어쩔 때는 동시에 다 때리기도 하고 네. 그걸 절묘하게 계속 바꿔주면서 이라크 군으로 하여금 정말 정신없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이브링 얘기가 나왔는데 깊게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자, 파이브링 관련된 얘기는 다음 편에 알겠습니다. 다음 네네. 편에 내용이 너무 많아요. 네네네. 그래 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네. 클리어해 주시면 기대가 됩니다. 네. 그 산하공부 작전이 끝나고 네. 사후 보고서를 만들잖아요. 근데 자세히 보면 다 이제 본인이 주된 역할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두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해서. 네. 먼저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성공을 더 제가 원래 공격이 약합니다. 원래 방어를 잘해야죠. 네네. 근데 저는 사후보고는 자기 군에 입맞게 쓴다고 봐요. 어쩔 수 없잖아요. 공군이 보고는데 일꾼이 잘했습니다 하겠습니까? 거기에서 공군이 잘한 거 취약점 분석해서 뭘 하겠습니다인데 잘한 게 올라가겠죠. 지상군도 맞다고 그렇게 본다고 봐요. 그러면 이 전쟁에서 누가 주도를 했느냐, 누가 지원을 했냐 이게 아니라 승리는 했는데 어떤 군이 주도적으로 뭘 했느냐 이거는 탄원 공상입니다. 역사에서 항상 나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누가 잘했느냐 못했느냐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합동작전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군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어떤 군이 주도를 할 때 어떤 군이 어떻게 지원을 잘해줘서 성공을 했느냐 또 어떤 군이 지원을 뭘 못했느냐 이런 게 논의가 돼서 합동작전을 좀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훈훈한 비유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깃발을 꼭 꽂아야 이기는 어떻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저 테란 좋아해요. 네. 이거는 이제 항상 깃발을 꽂아야지 전쟁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 네. 그리고 전쟁 다음에 뭐가 올 것이냐. 네. 전쟁 다음에 평화를 맞이하듯이 보시지 않느냐. 예. 평화를 맞이하려면 결국 군대가 들어가서 뭔가 어떤 또 어느 정도의 그런 시큐어. 그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는 좀 이제 공시전투 차원에서 조금 좀 초점을 맞춰본 게 그래서 이제 공군이 진정으로 원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전략 폭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야말로 공군이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전쟁 수행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다만 공군이 육군이 원하는 걸 해준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남이 원하는 걸 내가 들어준다라는 개념일 될 것 같습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사실 육군 입장에서는 왜 이 공시전투라는 교리에서 공군의 역할을
육군의 지원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계속 규정을 하려고 했는지에 대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육군의 교리니까요. 그렇죠. 뭐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뭐 전쟁사를 한 입장에서 예.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미군이 두려웠던 거는 소련군이 공군이 전략 폭격을 하기도 전에 지상전에서 완전히 휩쓸어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마치 2차 대전에서 독일군이 프랑스군을 완전히 처음에 전격전으로 제압해버린 것처럼 소련군도 그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두려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자산인 이 공군을 제대로 써먹어 보기도 전에 전쟁이 끝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다만 이제 걸프 전쟁에서는 사실 그런 걱정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이라크군을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라는 처음부터 확신이 있었던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공군 영망으로 한 39일 동안 한번 계속 작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어느 정도 그 우위가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확보가 됐던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됐던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아까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제가 드리기에는 제가 좀 미숙한 부분이 있고 이미 다 답변을 잘 해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 측면에서 미국이 대단하다고 느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 군이 잘했다, 너희가 잘했다 이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너희라는 표현. 새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내가 지상군이 잘했느냐, 뭐 공군이 잘했느냐, 육군이 잘했느냐라는 문제보다는 결국에 나중에 이제 갔던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작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화국 수비대 경연에는 실패했다는 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럼 어떤 이유 때문에 실패했지? 그 실패의 책임에는 육군의 책임도 있고 공군의 책임도 있고 우리 합동성이라는 부분이 그래도 많이 발전했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고 앞으로의 전쟁에서는 이걸 더 보완해야 되겠다라는 교훈으로 삼아서 발전했다는 부분이 참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재님께서 하셨던 말씀이고 제 대답도 거기에 좀 보충해서 이렇게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아까 말씀하셨던 이스팅 73 전투를 보면 네. 어떻게 잘할 얘기만 나와요. 네. 제가 봤을 때는 못하는 걸 안 건드린 전투입니다. 아, 네네. 왜냐면 사실 가장 힘든 게 클로즈웨어 서포트. 네. 이게 가장 합동성을 구현할 수 있는 최대의 그거요. 전술이자 작전 임무인데 아, 이거는 그 전에 공군이 작전을 하고 오픈하고 지상군 위주로 작전하면서 어떻게 보면 캐스까지 안 오도록 서로 조심하는 그런 게 좀 보입니다. 네. 왜냐면 거기서 실수도 많이 나오고 그렇죠. 네. 거기서 접촉 화력에서 싸우는 것보다 미리 다 해결해놓고 네. 지상군에 자유를 해주고 그 다음에 봅시다. 네. 약간 합동성에 있어서도 미국도 약간 조심스러운 모습이 거기서 저는 네. 보이는 면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뭐 걸프 전쟁에서 오폭 사거리 네. 프렌치 파이어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그 비중이 되게 컸었고 네. 그래서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었고 네. 그렇게 조심스러워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네. 한쪽은 그런 결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2탄이 준비됐다고 들었습니다. 아, 2탄 가나요? 네네. 조금 더 이제 이런 교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자, 여러분, 제가 하면 2탄에서 만나요.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2탄에서 만나요.